부쩍 공중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다 보니 어딘가로 향하는 비행기도 보고 달이 드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 땅만 보고 걷다 보면 엉뚱한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가 오고자 했던 곳인가 아닌가? 아쉬움이 없지 않겠지만 흘러와서 흘러가니 딱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더 바라는 것도 없겠다 싶다. 그게 39의 느낌이자 네, 39의 친구들에게 맞아요. 갑자기 39을 두고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나이 많은 티가 나네요. 그게 이거 어떻게 알아? 그 39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 꿈을 기억하는 꿈을 아직도 지향하는 독자분들께 권하는 백가음 작가님의 산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한지혜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산문집 내신 백가음 작가님 모셨어요. 너네 아버지 방에서 온다라고 제목 너무 좋아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저희 사실 예.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예요. 예전에는 가끔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예. 산문집은 이번에 처음인 예. 거죠. 그동안 예, 처음 내는 책이 네. 산문집이기도 하고 어떤 계기로 산문집을 그- 모셨을까요? 항상 이렇게 부채감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은 많이 쓰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쓰기도 했고 실은 이 원고를 포함해서 이 교유서에 원고를 보낸 게 제가 찾아보니까 8년 전 됐더라고요. 8년 전에도 한번 보냈었고 그 사이에 또 쓴 것도 또 쌓이고 그랬는데 손을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또 손을 못 대가지고 그냥 거의 다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그냥 건수로 그냥 하는데 400개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문 칼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뭐 문예지에 발표했던 거 뭐 또 그냥 그때 들어오는 산문 청탁들 뭐 다 합치니까 너무 방대하고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지난 겨울에 이건 좀 정리를 해서 실은 뭘 책을 내야 되겠다기보다 일단 버려서 없애버려야겠다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한 2권 정도 낼 분량만 남기고 다 불살라버렸죠. 다. 그게 첫 번째예요. 네. 그동안에도 제안들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막 산문 이런 거 쓰고 할 때 근데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쓴 것들도 많고 그때 이야기들이 막 다 담겨 있어가지고 이 시간이 지나니까 묻기도 좀 지금하고 맞지 않는 얘기도 많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문 칼럼을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장대성이 하나도, 있어가지고 그 시기에 그 그쵸. 이야기가 네. 지나가면은 실기가 다시 어려워요. 너무 좋은 맞아요. 그래서 건데 그래서 그냥 좀 남겨놓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가려보기 시작했어요. 지난 겨울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산문집을 읽으면서 이렇게 산문집 같은 걸 묶을 때 보통 이제 두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써왔던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엮는 분들이 있고 그쵸. 아니면 이제 산문집을 내겠다 하고서 주제부터 처음부터 기획을 정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글이 별로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모여진 글 같지가 않아서 이게 그냥 산문집을 기획하고 쓴 글인가 했는데 읽다 보니까 나이가 다른 거예요. 이게 나이대가 달라서 아니네 의외로 이게 맞아요. 예 그동안 써왔던 글들이네. 근데도 보니까 주제들이 잘 버리셨나 봐요.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이 여러 개의 자아로 살잖아요. 생활인으로서의 자아도 있고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자아도 있는데 뭔가 글을 쓸 때 태도나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노출시키지 않겠다. 뭐 의도한 거 일부러는 안 그런데 아니면은 성격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지향점이 다 있든가. 선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저는 되게 많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에이. 되게 많이 빌려오는 타입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많이 넣는데 네. 주로 뭐 이제 나쁜 놈으로 넣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런 것 같고, 그 개인적인 것들은 실은, 강의에서 너무 많이, 실은 말로 팔기도, 제 작가의 말에도 썼는데, 그, 이게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은 말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군요. 흑역사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문서화시키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끝까지 솔직하진 못한 거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아니야 자기 거를 가져와 막 써라고 하는 권하는 작가들이 있고 자기 거를 자꾸 훔치는 거 안 좋은 버릇이야라고 이렇게 할 때 있고 그거는 그런데 우리 저기 제 어떤 기억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데 그 우리 가르치던 소설 선생님이 돈 주고 사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 갑자기. 자기 경험이요? 그뭐 아.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삼겹살에 뭐 소주 한 잔 사고 꼭 돈을 지불해라. 그렇죠. 소설가들끼리는 얘기할 때 서로 조심하잖아요. 먼저 쓰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가족 얘기로 돌아오면 좀 그거는 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데뷔했잖아요. 제가 많이 선배들 보면서 그런 건 좀 어렸을 때는 다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소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소설과 나를 분리하겠다. 아니 이게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소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삶을 생각이- 가져오지 않는 네. 거.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진짜 내 얘기만은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요새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논란이,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산문에서도 산문은 좀 이제 뭐 이어지는 얘기인데 거죠. 이제 저희 주로 가족 얘기가 많고, 네, 그러니까. 내 얘기고 그런데 이제 뭐 그 가족 이제 부모님들이니까 실은 이제 그렇게 나한테 나를 존재 증명할 수 있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얘기는 부모와 관계된 얘기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걸 정리하면서 알았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생각이 많이 바뀐 것도 있고 좀 이제는 부정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런 것 같고 여전하게 나에게 남는 것들은 그냥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다. 그분들에게도 이제 얼마나 피곤해요. 소설가들로 두고 사는 부모의 마음 맞아요. 피곤할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뭐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이번에는 한 것 같고. 사실 아버지 에피소드 되게 이렇게 부러웠어요. 제가 네. 되게 부러웠던 게, 그러니까 누군가 집안에 작가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작가라는 직업이 가족들한테도 사실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족들한테도 낯설고 그 낯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질적으로 대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버님이 문학도였기 때문에 이 지지하거나 이해하는 폭이 그렇죠. 네.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래서 또 힘든 것도 아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아버님은 근데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는 그 작품. 아버지 되게 좋아하죠.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걸 좋아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 소설 그거는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글이란 이런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안 썼는데 첫 책 나왔던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알다시피 저희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교인들한테 그걸 나눠줬나 봐. 근데 누구가 그랬대요. 되게 아들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근데 와가지고 막 그 사람을 욕하던 기억이 나요. 막 우리 아버지는 욕은 안 하거든. 저는 입이 거른데 뭐 예를 들면 소설도 더럽게 못 쓰는 것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던 기억이 나요. 뭐 근데 꼭 제 소설이 좋다기보다 그냥 제가 하는 일이니까 그냥 응원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전혀 문학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예전에 제가 뭘 썼을 때 가족의 이야기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에피소드 하나가 제가 어느 날 들어가서 나 오늘 이상한 사람 봤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랬는데 그 에피소드 하나가 소설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되게 질색을 하면서 그런 거 쓰지 말라고. 저는 막 좀- 그런 식의 근데 전혀 그거는 전혀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쓴다는 거 자체. 그냥 아버지는 이 글을 쓴 행위 자체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해를 하는 거고 이제 실은 그런 에피소드는 엄마하고 훨씬 많죠 저도. 어머님은 내가 뭐라고? 여기다 썼는데 막 컴퓨터 뽑고 간 적도 있어요 저는 그냥 근데 그 어머님 에피소드는 사실은 꼭 작가가 아니어도 약간 그러니까. 백수 아들 그리고 얘기인데. 지금도 아마 저희 엄마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걸. 소설 읽으시나요? 소설 안 읽어요. 우리 엄마. 아. 끝까지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끝까지 처음에는 읽었는데 언젠가 그러더라고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소설 자체를.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진지하게 문학 얘기는 제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까지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버지하고도. 근데 이제 알다시피 제 동생도 예, 지금 그 문학을 여쭤보려고 했고. 했어요. 동생도 약간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얘기 안 하지. 뭐 진지한 얘기를 해본 적이 거의 지금은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다 가족들이 무슨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초기에는 왜 이제 음. 욕망이 있었으니까 아야, 문학은 이렇게 가야 제가 된다. 첫 책을 내는 그때부터 별로 얘기가 다 서로가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게 두 경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족이 그러니까 문학 쪽이 아닌 분들은 누가 이렇게 글을 쓴다 작가가 있다 그러면은 집안 친지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수첩 갖고 오잖아요. 내 사연을 한번 써. 조카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차라리 조카는 이제 제 여동생의 아들. 그 친구 그것도 뭐 진지한 대화는 아니고 뭐 가끔 야구장 가가지고 삼촌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정도. 남겨놓지 않은 거 얘기지. 이거 그랬는데 보면서 제가 산문 쓴 분들 얘기할 때 내가 쓰기는 썼는데 그래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 글이 있고 그리고 썼으니 다 읽어줄 테지만 지나치지 말고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걸 꼭 물어보거든요. 그게 저희 아까 네. 산문집 저 데뷔한 지 올해 21년 됐거든요. 네. 처음 이게 10번째 책인데 9권 소설책 내고 이제 첫 번째 산문집인데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소설책을 냈을 때는 그게 내 소설이긴 하지만 이게 나의 무한한 책임은 없고 그냥 그 책은 그 책대로 알아서 살아가는 혹은 뭐 잘 못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그 책이 갖고 있는 생명 같은 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냥 어떤 매개자 같은 그냥 나는 전해주는 것 뿐이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되게 많이 무겁고 이게 이렇게 다 걷어냈는데도 이거 많이 무거운데 그런데 이 책임도 좀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너무 늦게 경험했나 봐 이것들이. 그래서 근데 또 보면 똑똑하지 못하는 얘기들은 뭐 없는 것 같고 이게 그냥 나고 그냥 또 조금 슬프면 슬픈 대로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라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진행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얘기들이 나한테 너무 좀 크게 오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서로가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보면 사건을 남기지 않고 감정을 남기는 예, 맞아요. 타입인 것 같아요. 예, 에피소드를 그쵸? 잘 안 남기고 예. 글도 그렇게 그냥 그 느낌과 감정들은 그냥 잘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서로 견디자. 뭐 이런 느낌으로. 산문집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주제? 네. 주제? 저는 딱 이렇게 읽을 때 세 가지 챕터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읽을 때 딱 그 의도했던 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그러니까 소설가로서의 어떤 그런 가족 에피소드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 그 뒤에는 이미 이제 소설가가 되고 작가가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소설가적 시선으로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 와중에 중간에 이렇게 챕터들이 그 개인적인 소소한 에피소드는 없지만 어떤 고뇌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지점들이 조금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제네요, 주제. 제가 여기 사인할 때 네네네. 그 이게 뭐 이렇게 뭐 문구를 쓰잖아요. 네. 근데 그 백석의 식구 중에서 외롭고 덥고 쓸쓸한 뭐 흰 바람벽에 있어 뭐 그런 식구 있잖아요. 네. 그걸 뒤에 벽을 꿈으로 바꾸니까 좀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지난 시간들이. 그래서 그게 주제인 것 같아요. 외롭고 높고 쓸쓸했던 꿈. 꿈? 아, 그걸 이 산문집 네. 키워드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참 특이한 그 읽기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개인의 에피소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인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지만 사적인 감동들이 하나도 없지 고스란히 않지. 되게 많지. 이 아버지. 정도면 없는 거죠. 아버지 그래요? 얘기 외에는. 예, 예. 그러니까 엄마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 가족 얘기들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작가로서의 뭐 아. 것들은 되게 아까 얘기했던 이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보통 그 논란이 있는 게 이거잖아요. 서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서사라는 게 이 개인이 혼자 서사라는 게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맞아요. 이건 내 얘기를 내가 겪은 얘기기도 하잖아. 누군가 근데 항의할 때. 또 상처를 또 많이 줘가지고 그런 걸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또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더. 요 이제 확실히 이제 조금씩 이제 장면으로 가고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기억에서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유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이거는 뭐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저 이 질문 하고 싶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저 이 질문 하나만 건 남길게요. 저희 그 마지막 챕터가 네. 되게 음. 그 두 개로 나뉘잖아요. 29에 내가 39에 나에게 하고 49에 내가 39에 나에게 쓰는 두 개의 챕터가 이어지는 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동시에 대체 39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래서 위에서 39에게 얘기를 하나 그 39의 의미가 뭐였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절망도 알아버리고 희망도 알아버린 나이라고 하나. 작가님한테 있어서 39이. 그게 그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따지면 의미가 없는 그때 거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 여러 일이 있었죠. 뭐 여러 일이 있었겠죠. 뭐 여러 일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하고 온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생의 시간을 그냥 물리적으로 살고 있지만 이걸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요즘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거든요. 6년 됐어요. 근데 계속 그 생각을 해요. 뭐 신앙이나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가끔 마음이 어지럽고 그럴 때 가서 그냥 좀 아까 독서실, 그다음 가끔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 오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기 때문에 의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우주도 있고 이 전체 우주에서 나도 있고 뭐 이렇게 상대적인 것들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지만 더 복잡해진 것도 있고 뭐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39이. 제가 아까 교회 다니시는 데서 왜 했던 이유가 이렇게 이미지나 평소에 쓰시는 거나 보면은 되게 불교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가서 마음을 달랜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도 우주가 등장하는 윤회로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9. 종교가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꼭 교회를 다니려고. 네. 근데 뭐 불교 절도 많이 저도 알지만 절도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절도 가 있었고 또 천주교도 이제 절에 계셨을 때 해주셨던 귀신 이야기 정말 재밌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산문집에 좀 써주시지.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영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장르도 그렇고 뭔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위안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나도 받고 싶어서 문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걸 해야지 말아야지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냥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냥 쓰게 되면 쓰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이런 좀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시기에 같고 39. 그게 뭐 연애 문제도 있고 뭐 또 사는데 뭐 밥벌이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 40쯤이.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 39은 여기서는 물리적인 나이가 아닌 거잖아요. 예, 어떤, 예, 그러니까 그쵸. 개인적으로 예, 예. 그래서 물리적인 나이의 39이 아니라 어떤 시기나 심정적으로 39을 겪는 독자분들한테 이 책들이 유효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우리 39 꼭 독자분들께 10년 전인데. 아, 참. 지금 39의 시기를, 그러니까 딱 39, 이게 다시 강조하지만, 물리적으로 39살인 독자분들에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말을 39을 예, 맞아요. 네, 지나가는 분들에게 그 말을 인사 한번 제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작가의 말에다 썼어요. 제가 그 읽어주시죠. 생각으로 작가의 말을 썼거든요. 이랬으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인데 부쩍 공중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다 보니 어딘가로 향하는 비행기도 보고 달이 지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 땅만 보고 걷다 보면 엉뚱한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가 오고자 했던 곳인가 아닌가? 아쉬움이 없지 않겠지만 흘러와서 흘러가니 딱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더 바라는 것도 없겠다 싶다. 그게 39의 느낌이자 네, 39의 친구들의 맞아요. 갑자기 39을 두고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나이 많은 티가 나네요. 그게 이거 어떻게 알아? 그 39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 꿈을 기억하는 꿈을 아직도 지향하는 독자분들께 권하는 백가음 작가님의 산문입니다. 교유당 유튜브 채널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본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3분 선정해서 제 이번에 냈던 너네 아버지 방에서 온다 사인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